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토트라인입니다. GV60 스탠다드 후륜 모델이에요. 2륜 모델입니다. 자, 그런데 GV60 리뷰를 시작하면서 그 벤츠 GLK 말씀을 살짝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몇 개월 전에 그 벤츠 GLK 중고차 리뷰를 한 대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 차량이었죠. 어머니가 출고하셔서 이제 오랫동안 타시고 차량을 매각할 때가 돼서 이제 팔기 전에 중고차 상태 뭐 어떻다, 어떤 차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GLK 이후에 이제 차량을 이제 볼보 V60 크로스컨트리로 이제 계약을 했었죠. 실버 컬러로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계약한 게 한 이제 6개월 된 거 같은데, 그리고 또 그 실버 컬러의 대기순위 1순위가 된 게 지금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4개월 동안 한국에 V60 크로스컨트리 실버 컬러가 단 한 대도 입항이 안 됐다. 단 한 대도. 그리고 지금 아직도 좀 기약이 없는데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GV60을 이제 시승을 하면서 우연찮게 제 어머니를 한번 태워드렸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V60 크로스컨트리를 계약을 취소를 하고 GV60를 구매하시기로 했습니다. 오늘 계약을 넣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제가 지난 GV60 신차 시승 행사에 가서 이 차에 대해서 사실 좋게 평가하지 않았었죠. 정말 시승 행사고 나발이고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아이오닉5 완전 택가리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제가 지난번에 시승했던 GV60 같은 경우는 이제 퍼포먼스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제네시스에서도 GV60가 런칭되고 나서 이후로 계속해서 고성능, 스포티한 드라이빙에 초점을 맞춘 광고들을 많이 쏟아냈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승 자체도 퍼포먼스 모델, LSD까지 들어간 드리프트 모드가 된다, 부스트 버튼이 있다 라고 자랑하는 그 모델을 탔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다시 말해서 좀 스포츠성에 초점을 맞춰서 그 가격대에 맞는 상품성을 가지고 있냐, 아이오닉5와 비교해서 어떻게 다르냐 라는 말씀들을 드리면서 이제 많이 후드로 깠었는데, 사실 이번에 어머니를 보여드리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좀 대중의 눈높이에서 차량을 보고 평가해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최대한 항상 그런 눈을 가지고 차량을 보려고 노력을 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차량의 목적과 컨셉과 구매층과 어떤 분들이 구매할까라는 거를 머릿속에 항상 생각을 하면서 리뷰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게 좀 핀트가 어긋날 때가 있겠구나 라는 좀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오늘 이 GV60 스탠다드 모델을 가지고 정말 더 눈높이를 낮춰서, 그리고 또 차량의 컨셉에 맞게 전기차이기도 하고 정말 각종 첨단 편의 장비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이다 보니까 좀 스마트 모빌리티 기기를 리뷰한다, IT 기기를 리뷰한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일단 스탠다드 모델, 후륜 모델이다 보니까 후륜 모델만 가지고도 지금 출력이나 뭐 주행하는데 문제가 없을까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컴포트 모드에서의 가속력은 뭐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한 7-80km에서 어느 정도 제가속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한 120, 130까지는 그냥 시원하게 쭉쭉 올라가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이제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 도로에서 사용하기엔 너무나 충분한 출력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스포츠 모드라 하더라도 얘가 이제 후륜에 모터 하나만 들어가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이렇게 8-90 정도 속도에서 제가속을 할 때 느껴지는 이 가속감이 컴포트 모드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평소 같으면은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막 말씀을 드릴 텐데, 죄송하지만 어머니 잠깐만 좀 소환을 좀 다시 하면, 이게 뭐 컴포트다 스포츠다를 이제 뭐 논하는 거는 뭐 가속 성능이 뭐 어디 무슨 구간에서 어떻게 다르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제 기준인 거고, 어머니는 이제 컴포트나 스포츠나 둘 다 악셀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불편하다, 그래서 에코 모드로 바꿔드렸더니 운전이 너무 편하다, 부드럽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에코 모드로도 많이 다녀봤는데, 이제 눈높이를 좀 확 낮춰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차피 30, 50까지만 밟고 다닐 거라면 그냥 에코 모드가 사실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벤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항상 이제 2단 출발하잖아요. 미션이 1, 2, 3, 4, 5, 6, 7, 8, 9단까지 있어도 벤츠는 그냥 일반 컴포트 모드에서는 항상 2단 출발을 하게 됩니다. 2단 출발이 무슨 의미냐, 그만큼 기어비를 큰 걸 물려놨기 때문에 악셀을 밟아도 차가 좀 아무래도 좀 굼뜨지만 묵직하고 부드럽게 반응하죠. 근데 지금 이 에코 모드가 딱 그런 느낌을 만들어 주는 거고, 에코 모드에서는 악셀을 그냥 처음 출발하고 깊게 때려 밟아도 뭔가 훅 튀어나가는 게 전혀 없으니까 오히려 그게
어머니가 느끼시기에는 승차감이 굉장히 부드럽다, 묵직하다 라고 느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 사실 일반적으로 일상 영역에서 운전을 하는 대다수의 분들, 특히나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급출발하실 일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악셀을 편하게 밟았을 때 차가 부드럽게 편하게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좋은 거거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모터 하나만 들어간 모델로도 그냥 에코 모드에 놓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냥 제가속 상황에서도 지금 70인데 100 이런 좀 충분한 제가속 성능도 보여주고, 출발할 때는 또 좀 오히려 부드럽게 출발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서도, 어쨌든 전기차가 주행 가는 거리가 중요하잖아요. 모터 2개 들어간 애보다 이 모터 하나 들어간 이 스탠다드 모델이 주행 가는 거리는 가장 길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상 영역 편하게 다니면서 나는 쏘지도 않고 그냥 이동 수단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스탠다드 후륜 모델도 충분할 것 같다. 오히려 주행 가는 거리 면에 있어서도 이득을 보기 때문에 스탠다드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스탠다드 후륜 모델이기 때문에 말씀드려야 되는 포인트가 딱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사실 그 퍼포먼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승차감을 좀 안 좋게 평가했습니다. 이게 잔요차를 걸러내주는 능력도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들어갔는데 아이오닉5랑 별반 차이가 안 난다. 그리고 차가 높게 떴다가 떨어질 때 그 받아내주는 고급진 느낌도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사용한 같은 브랜드의 G80 일렉트리파이드랑 비교했을 때 그런 고급진 느낌을 전혀 못 받겠다, 그냥 아이오닉5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조금 신기한 거는 물론 지금 퍼포먼스 모델과 이 녀석이 모터도 하나 빠지고 뭐 또 빠지는 게 있어서 공차 중량의 차이가 분명히 좀 나기는 합니다. 얘가 더 가볍기는 해요. 하지만 얘는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이런 방지턱에서의 느낌은 오히려 퍼포먼스 모델보다 얘가 지금 더 나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뭐 이런 큰 요철뿐만 아니라 잔요철을 걸러내주는 능력도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들어가던 퍼포먼스 모델과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다.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EV6 같은 경우에는 그 앞뒤에 모터가 2개가 다 들어간 그 녀석이 승차감이 상당히 괜찮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GV60 퍼포먼스 모델보다도 EV6의 승차감이 더 좋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가 오히려 그 EV6랑 비슷한 더 나은 승차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물론 이런 스탠다드 모델을 타고서 코너를 이렇게 잡아 돌리시면서 다니실 분들은 없으시겠지만서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롤을 억제해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한 느낌이다. 그래서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전자제어가 들어간 모델보다 빠져있는 이 스탠다드 모델에 조금 더 튜닝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에 옵션으로 아예 선택조차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일단은 모터를 2개를 넣는 그 4륜 옵션을 선택을 해야만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요것 또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고속에서 위아래로 떴다 떨어졌다 큰 폭으로 차가 업앤다운이 발생했을 때 받아내주는 능력 또한 저는 퍼포먼스보다 얘가 나은 것 같아요. 이거 이상해. 당연한 얘기지만 어머니가 이번에 계약하셨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고요. 자, 그래서 승차감이나 주행 성능이나 이런 주행 느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딱 드리면 될 것 같고, 이제 결과적으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볼보는 계약을 취소하고 요거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말씀드리기 쑥스럽지만 첫 번째는 일단 디자인입니다. 저는 리뷰에서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제네시스냐, 이게 아이오닉5 택깔이지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머니께서 이 차를 타시더니 되게 이제 운전하면서 엄청 포근한 느낌이 많이 드셨나봐요. 그리고 또 밝고 화사하기도 한데 앞에 후드 자체도 이렇게 짧게 이렇게 딱 하고 떨어지다 보니까 앞에 차체에 대한 감도 너무 잘 오고,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인 것 같지 않았는데 실내에 타면은 공간이 너무나 넓고, 얘랑 전폭이 비슷한 볼보 V60을 이제 다시 한번 타봤는데, 전시장 가서 진짜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를 듣고 나서 얘랑 볼보 V60을 딱 번갈아서 타니까 사실 이 GV60만의 장점이라기보다도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서 주는 장점에 대해서 진짜 새롭게 다시 한번 좀 와닿는 계기가 됐는데, 너무 당연하고 너무 항상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무감각해졌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
경우에는, 특히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 안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가장 안전해야 되고 엄청난 발열까지 컨트롤하고 꽁꽁 싸매야 되는 엔진카 미션이 전기차에서는 없죠. 특히나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는 애초에 걔네들을 위한 설계를 한 게 아니다 보니까, 단지 지금 기어박스가 없어서 여기가 뚫려 있다라는 거를 뛰어넘어서 센터 페시아 자체도 훨씬 더 앞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센터 페시아가 더 낮게 설계될 수 있고, 기본적으로 다리가 놓이는, 운전자 다리가 놓이는 조수석 마찬가지고요. 레그룸 자체도 굉장히 좀 광활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느끼시기에는 같은 사이즈의 내연기관을 탔을 때랑 광활함이, 개방감이 너무 큰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일단 이 공간감에서 일단 한번 확 가셨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아니 어머니, 그럼 저기 아이오닉 5도 있는데 이거 저기 이 차가 아이오닉 5 저기 택깔인데 그럼 아이오닉 5도 한번 좀 뭐 보실래요? 해가지고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 하남 스타필드에 다 모여 있어가지고 네, 얘도 보여드리고 가서 다 보여드리고 했는데, 아이오닉 5 딱 보시더니 이건 좀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유를 여쭤보니까 제네시스가 이제 훨씬 더 고급스럽다. 그래서 고급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이제 다시 보면 이제 아이오닉 5랑은 다르게 얘 같은 경우에 이제 프레시패드 위쪽이 지금 전부 다 가죽이죠. 그리고 도어 트림의 상단도 가죽이고, 또 도어 트림의 요 면은 세무가 쭉 들어가 있는데 이 중간에 이제 두 줄 스카치 라인 두 줄, 저는 이거 보고 나이키냐? 라고 했었는데 이게 또 이제 이쁜가 봐요. 이뻐 보이신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절대 제가 했던 말을 번복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관점에선 그렇다. 네, 물론 뭐 그렇지만 계약 자체는 이 대시보드 컬러를 그린으로 안 하고 이제 그레이로 가기로, 그레이에 화이트 투톤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주는 가죽으로 쭉 둘러싸여져 있는 이 느낌에 아이보리 컬러의 실내가 주는 이 화사함, 거기에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 굉장히 많은 이 디스플레이들 속에 이렇게 쭉 파묻혀 있잖아요. 그래서 느끼시기에 굉장히 럭셔리한 실내에 이런 좀 하이테크한 분위기가 주는 그 느낌이 너무 좋다. 그리고 공간감도 너무나 큰데 실제로 차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운전하고 다니시기에 불편함도 없고,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여기서 1차적으로 이제 확 빠지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치명타를 날린 게 이제 내비게이션인데요. 네, 이거는 요즘에 이제 저도 참 타면서 항상 놀라운 부분이긴 한데, 그 벤츠가 음성 인식이 진짜 좋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네시스, 현대기아가 벤츠만큼 좋아요. 그래서 뭐 한 가지만 보여드리면, 길 안내가 필요할 때 그냥 내비게이션 버튼을 누르고요. 네, 여기서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판교역로 235.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네. 네, 그리고 요즘에 이 음성 인식이 꽤나 어려운 말들도 잘 알아듣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효령로. 몇 번째 항목을 선택할까요? 네, 사실 굉장히 뭐 발음하기도 힘들고 알아듣기도 어떻게 보면은 좀 힘든 그런 단어도 너무나 똑똑하게 요즘에 잘 알아듣다 보니까 정말 사용이 편리해진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벤츠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그걸 이제 차량의 명령어, 커맨드 명령어로서만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제네시스나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길 안내를 받는 내비게이션 앱까지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냐, 벤츠 같은 경우는 말을 잘 알아들으면 뭐해, 걔한테 말을 하기가 싫어, 내비게이션이 진짜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잘 알아듣는데, 일단 길 안내 자체를 너무 깔끔하게 실시간으로 다 커넥팅해서 안 막히는 길로 안내를 잘 한다는 거고, 실제로 이거 제가 궁금해가지고 얘네 타면은 티맵이랑 카카오랑 막 다 켜놓고 얘도 켜놓고 테스트 하거든요. 네, 얘가 꿀리지가 않아요. 네, 소프트웨어가. 아무튼 이런 음성 인식에 더불어서 여기다가 판교역로 235.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길 안내를 받고 있는 상황에 이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바라보는 뷰를 그냥 틀어놓고, 이 메인 클러스터 있잖아요. 클러스터 화면을 위로 하나 올리면 클러스터의 속도계와 함께 지도가 이제 3D 뷰로 앞쪽이 쭉 내다 보이는 뷰로 이렇게 하나가 더 열리거든요. 그리고 옆쪽 지금 미디어 떠 있는 요곳에는 또 이렇게 경로 안내를 또 여기다가 띄워놓을 수 있고, 근데 뭐 어차피 이쪽에 뜨는데 여기에 뭐 또 필요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게 길 안내를 받다 보면 위에서 딱
딱 정확하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항공뷰가 필요할 때도 있고 그냥 3D가 또 앞으로 쭉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지 앞이 쭉 내다 보이는 3D가 또 보기 편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아무리 보기 편하다 하더라도 시선이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랑 아래로 잠깐씩 왔다 갔다 하는 거랑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 안내 받을 때 HUD 보고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은 여기 아래 3D 화면을 또 한번 보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거는 아무리 칭찬을 하고 또 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절대 기대를 하셔도 안 되고, 혹시라도 어쩔 수 없이 옵션을 넣었다 하더라도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거 보고 운전하다가 사고 날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적어도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다 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2.6km 앞에 가서 왼쪽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면 2.6km 앞에 가까이 갔을 때는 그냥 여기 바닥에 뭐 2.3km 뭐 왼쪽입니다 오른쪽입니다 띄워주는 게 아니라, 자, 네가 갈 차선이 여기가 아니라 저쪽입니다 라고 뭔가 이게 UI적으로 그걸 도로 위에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도 이제 내비게이션 상의 안내로는 왼쪽으로 빠져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냥 내가 가는 길에 파란 줄 하나 띄워놓고 이 위에다가 그냥 띄워놓는 게 무슨 의미냐고. 이렇게 가면은 길 잘못 가는 거잖아 지금. 아니 마지막에 와가지고 이렇게 화살표 하나 위에 띄워주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그리고 의미는 없어도 되는데 이게 마치 그냥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최소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 그리고 제대로 사용을 할 만하다 라는 말을 들을 거면은 적어도 내가 지금 몇 차선에 있는지는 얘가 제대로 인지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수준이 올라가고, 차선을 옮기세요 라는 거를 바닥 위에 그려줘야 그때 가서야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저는. 이거는 있어도 사용하지 마시고 굳이 옵션으로도 안 나오셔도 된다.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옵션질로 또 묶여있기 때문에 어머니 차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말이 좀 샜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제 어머니께 쭉 보여드렸죠. 이제 음성 인식도 이제 막 좀 해봐드리고 쭉 하고 직접 운전도 해보시면서 내비게이션도 보시면서 이렇게 다 했는데, 어머니가 이걸 딱 체험을 하시고서 말씀을 하신 거죠. 볼보도 이게 되니? 볼보는 안 돼요 라고 했더니 이제 막 거기서 최종적으로 디자인에서 1차 펀치를 맞고 이 내비게이션과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들, 그리고 뭐 이것도 되게 감탄하시더라고요. 이 SOS, 이 SOS 누르면은 커넥티드 서비스 긴급 군안센터로 연결 중입니다. 바로 연결되거든요. 이렇게. 긴급군안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습니다. 네, 확인 고맙습니다. 상담사 윤경아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이제 보여드리고 해서 여기도 이제 한번 또 확 뻑이 가시고. 근데 사실 어머니한테 요 어라운드 뷰는 안 보여드렸어요. 이거 와, 솔직히 이거 BMW는 진짜 잘하거든요. 이거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 주변이랑 비율을 이렇게밖에 못하나? 이거는 이질감이 너무 심해서 뭐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BMW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거 봐, 옆에 이거 스포티지 있는데 스포티지 차 사이즈 봐. 저 앞에 제네시스 사이즈 봐. 그리고 얘가 이 360도 돌려서 보는 뷰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어라운드 뷰 자체도 좀 문제거든요. 아니 어라운드 뷰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아니 이게 옆에 이렇게 이게 차야? 이게 차야? 아무튼 요 어라운드 뷰 시스템은 이 이질감이 이게 뭐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심해서 못 쓴다. 자, 그리고 뭐 또 이런 IT 기기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 물론 이제 저희 어머니가 되게 아쉬워하신 부분은 하나 있기는 해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이 전자식 사이드 미러를 극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머니가 구매하시는 차량에도 전자식 사이드 미러는 옵션을 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야간에 이제 사이드 미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나가서 쭉 돌아다니면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아직은 돈 받고 팔면 안 되는 수준이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지금 영상 보시면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야, 이거는 뭐 습기 차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습기 찬 게 아닙니다. 저기 이제 어떤 상황이 저렇게 되냐면은 밤은 밤이야. 그런데 올림픽대로 같은데 도로가 엄청 밝잖아요. 가로등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밤은 밤인데 밝은 도로야. 그 상태에서 차들이 어쨌든 밤이니까 헤드라이트를 다 켜고 다닌다 라는 상황에 지금 저 정도로 막 불빛이 막 번지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차량의 형태나 제가
차가 지금 도대체 속도가 얼마나 있는 건지도 확인이 하나도 안 되는데 그 지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전자식 사이드미러를 하지 마셔라 라고 반대했던 이유들이랑은 또 조금 다른 이유에서 반대를 또 한 번 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반대한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차가 지나가는, 뭐 대낮에 지나가는 이런 것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들어가려고 했을 때 차가 따닥따닥 붙어있는 상황에서는 원금감이, 사람이 눈으로 직접 거울로 반사해서 보는 거랑은 원금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가 붙어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처럼 진짜 이렇게 껴들 일도 많고, 야 일부러 껴드는 게 아니라 칼라면 막혀있는데 끼긴 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요런 상황인 거죠. 요런 상황에서 내가 이게 지금 머리를 들이밀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물론 여기 키면은 사각지대 미러가 나오기는 하지만 사각지대 미러로 봐도 감이 안 오는, 그리고 요거는 UI적으로 좀 잘못된 게, 옆에 차가 있으면 무조건 가이드가 생겨줘야지, 턴 시그널을 반드시 작동을 해야만 요 가이드가 생긴단 말이에요. 가이드도 사실 좀 와닿지 않는 가이드야. 이 가이드가 생기긴 생겨 어쨌든. 근데 이거를 턴 시그널을 작동했을 때만 나오게 하면은, 사실 우리가 추월을 하거나 앞차를 좀 넘어가야 될 때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양쪽이 다 나와줘야 돼요. 그렇다고 이 가이드를 보기 위해서 깜빡이를 양쪽으로 이렇게 좀 다 켜볼 수는 없잖아. 이건 또 뭐하는 짓이야. 아무튼 이런 이제 UI적인 측면에서도 좀 디테일함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 밤에 불빛이 반사돼가지고 이렇게 안 보이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더 충분한 튜닝이 좀 돼야 되거나 아니면 하드웨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보완이 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어두워졌으면 차가 바깥의 조도를 판단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조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옵션에서 빼게 됐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회생제동, 이 오토모드 있잖아요. 오토모드가 요즘에 정말 쓸만해요. 네. 이게 사실은 아우디 포르쉐에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제 현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회생제동을 내가 완전히 끌 수도 있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할 수도 있다가, 이제 테슬라처럼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도 이제 가능한 옵션을 뭐 만들어 주기도 하고. 하지만 진짜 정말 원페달 드라이빙에만 딱 포커스를 맞추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원페달 드라이빙은 또 테슬라보다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원페달 드라이빙을 할 거면 악셀로 되게 민감하고 세심한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이 아이페달 모드, 원페달 드라이빙 모드에서 가다가 악셀을 떼잖아요. 감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악셀에 발을 딱 떼면은 이 회생제동이 지금처럼 한 박자 늦게 붙어요. 지금도 가다가 아이페달 모드 브레이크를 뗐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거의 셋까지 가는 것 같아. 하나 둘 셋 돼서야, 그때 가서야 제동이 붙으니까, 이거는 진짜 테슬라는 그나마 악셀을 띄는 그 즉시 제동이 걸리는 그 느낌이 빠바박 오기 때문에, 뭐 옆 사람을 뭐 좀 토하고 뭐하고 불편해, 뭐 승차감이 더러워, 아무리 욕을 해도 어쨌든 나는 원페달 드라이빙을 한다, 이게 된다라고 하지만, 얘 아이페달 모드는 이게 두 박자 세 박자 늦게 떨어지는데, 요것 때문에 정말 사용할 게 못 되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요 오토모드가 이제 정말 쓸만한데, 아우디랑 포르쉐에서는 이 오토모드를 기본 디폴트 값으로 제공을 하죠. 그래서 지금도 가다가 좀 속도 내다가 악셀에서 발을 떼요. 근데 앞에 차가 있잖아요. 앞에 차가 있으면 이 오토모드의 회생제동 강도가 쭉 강해지면서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해주고, 그리고 앞차가 다시 멀어졌다, 아니면은 이제 좀 안전거리가 유지가 됐다 라고 했을 때는 회생제동을 자연스럽게 다시 쭉쭉 빼주고. 물론 이 제동의 느낌이 포르쉐 아우디처럼 부드럽지는 않아요. 걔네는 진짜 정말 처음에 회생제동이 걸릴 때 그 느낌도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다음에 회생제동을 다시 풀어낼 때도 진짜 또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거든요. 회생제동의 강도가 1부터 10이었다 라고 하면 앞에 차가 가까워져.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쭉 부드럽게 쭉 들어가가지고 제동력을 만들어주는 느낌이었다라고 하면은 얘는 1, 7, 10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게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상 영역에서 오토로 놓고 다녔을 때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브레이크 밟을 일이 생기잖아요. 가다 보면은 또 차 쓰고 앞에 좀 살짝 또 속도 늦추고 다시 가속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회생제동으로서 앞차와의 거리를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앞에 만약에 차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냥 또 회생제동 모드를 약하게 해가지고 편안한 타력주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이 시스템은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어머니 차 옵션을 다 하니까 7,100만원
나왔더라고요. 보조금 좀 받고 하면은 뭐 6천만 원대로 떨어지겠죠?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니 차 산다고 해서 옵션 내놓고 나니까 또 이제 지인분께서 네, 차량 한 대 구매하신다라고 해가지고 같은 옵션으로 2대를 주문을 넣게 됐는데,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하지만 네, 자동차가 이제 진짜 그 스마트 모빌리티 기기로서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차량을 평가해야 되는데, 그런 시대가 이제 점점 오지 않나. 물론 뭐 이트론 GT나 타이칸이나 뭐 G80처럼 전기차임에도 승차감을 논하고 스포츠성을 논하고 이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논하고 고급스러움을 논할 수 있는 차들도 분명히 계속 나오기는 하겠지만, 이제 진짜 정말 특정 그런 차종 몇 차종들을 제외하고 나면 야 자동차가 뭐 다 전기차가 그 승차감이 다 그냥 뭐 그냥 그렇고 뭐 차 요즘에 뭐 누가 쏘고 다니냐? 이동수단이지. 근데 이동을 얼마나 고급스럽고 편안하게 할 수 있냐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또 얼마나 많은 첨단 장비들이 더 접목이 돼서 정말 비싼 IT 기기, 정말 비싼 모빌리티 기기로서의 역할을 이제 얼마나 해줄 수 있을지, 그런 게 또 이제 기대도 되면서 한편으로는 또 좀 씁쓸하기도 한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GV60 구매를 고려 중이시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 요런 관점에서 요런 장점들도 있구나 라는 분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GV60는 퍼포먼스 모델은 좀 아닌 것 같고, 가성비로 스탠다드 모델이 딱 좋은 것 같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마약 왁스가 신제품 나왔거든요. 마약 왁스 슬릭 버전 한 번씩 사용해보세요. 진짜 좋습니다. 정말 한 1년 동안 계속 테스팅해가지고 레시피 만들어서 드디어 출시됐습니다. 쇼핑몰로 고고. 아무튼 진짜로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